저는 오현주입니다. 58살, 소립 재래시장을 떠나본 적 없는 시장통 엄마죠. 20년째 소립 반찬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삶의 중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 정준영을 잃은 후부터 저는 오직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엄마가 늘 있던 자리가 그대로이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요. 그런데 며칠 전 그 가난했던 제 아들이 TV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 최고층 빌딩의 회장님으로 말이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옷이 달라져도 엄마의 눈은 자식을 단번에 알아보는 법,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저는 그 성공한 아들에게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 오현주는 어김없이 가게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다. 20년 경력의 반찬장인인 그녀의 손은 능숙했지만 끊임없는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큼직한 고무 대야를 닫고 갓 절인 배추에 싱싱한 양념을 버무리는 그녀의 모습은 고단했지만 억척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 정준영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담근 이 열무김치가 잘 익으면 우리 준영이가 참 좋아했을 텐데. 맵다고 하면서도 오독오독 잘도 먹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15년 전 아들을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현주의 가슴에 묻힌 깊은 상처였다. 5년 전 남편 호철마저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현주는 홀로 남아 아들이 돌아올 희망을 품고 버텨왔다. 그녀는 이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언젠가 아들을 이 시장으로 불러올 것이라 믿었다. 오전 7시 단골 손님이 가게로 들어서며 말했다. 현주 엄마, 오늘 열무김치 나왔지? 시원하게 담았다며. 네, 사장님. 싱싱한 걸로 막 버무렸어요. 오늘은 맛이 아주 끝내줄 겁니다. 현주는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며 일상의 리듬을 이어갔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숨 돌리던 때 현주는 낡은 의자에 기대시고 있었다. 시장 한쪽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평소라면 무심히 넘겼을 뉴스가 그날은 현주의 시선을 붙잡았다. 뉴스 앵커는 RS그룹 강준영 CEO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재계의 젊은 거물로 우뚝 섰다고 보도했다. 30대 중반의 강 회장은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화면 속 남자는 최고급 정장 차림이었다. 냉정하고 도회적인 분위기는 15년 전 시장통을 떠났던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현주는 직감했다. 저 날카로운 눈빛과 콧날, 어릴 적 장난기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매. 성공인의 낯선 가면 뒤로 아들 정준영의 얼굴이 보였다. 현주는 벌떡 일어섰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자 그녀는 결정적인 표식을 확인했다. 목바로 위, 왼쪽 기미대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 어릴 적 뜨거운 국물에 대어 생겼던 그 자국이었다. 맞아. 우리 준영이 맞아. 15년 동안 내가 찾던 내 아들이야. 현주는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눈물이 쏟아질 새도 없이 그녀는 당장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다. 현주는 가게 문을 닫고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낡은 정장 바지 정장을 꺼내 입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RS타워로 향했다. 높고 차가운 강철 빌딩 앞에서 현주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아들을 향한 간절함이 두려움을 덮었다. 로비 안내데스크는 현주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현주가 용기를 내어 강준영 회장의 어머니임을 밝히자 곧이어 비서 최진아가 내려왔다. 그녀는 냉철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현주를 대했다. 오현주 씨, 회장님은 현재 예약 없는 면담은 절대 불가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시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가 말했다. 무슨 일이라니요. 내가 어머니입니다. 15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당장 준영이를 불러내요. 최진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했다. 회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친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입양, 돌아가신 것으로 처리. 현주의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 아들이 가난한 과거와 자신을 부정하고 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삶을 택했다는 배신감에 현주는 이성을 잃었다. 현주는 비서와 안내 직원을 밀치고 로비 안쪽으로 달려들어갔다. 강준영, 내 아들. 정준영, 현주가 울부짖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강준영이 나타났다. 그는 현주를 차갑게 응시했다. 무슨 소란입니까? 경비, 이분을 처리하세요. 강준영이 말했다. 현주는 아들의 냉정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준영아, 왜 엄마를 모른 척하니? 너 엄마 아들 맞잖아. 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현주는 애원했다. 강준영은 현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놓으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분에게 해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기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장 나가십시오. 아들은 어머니를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취급했다. 현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다.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울부짖었다. 15년 만의 재회는 잔인한 절망이 되어 현주의 가슴에 박혔다. 아들의 성공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비수가 되었다. 오현주는 RS타워 로비에서 쫓겨난 후에도 강남을 떠날 수 없었다. 15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모른 척한 충격과 돈 때문에 과거의 어머니를 부정한다는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 때문에 오해하고 있을 뿐 본심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현주는 며칠 동안 RS타워 근처를 서성였다. 시장 생계보다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그곳에 붙잡아 두었다. 매일 아침 강준영의 고급 세단이 타워로 진입할 때마다 현주는 달려갔다. 낡은 옷차림의 현주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차창을 두드렸다. 준영아, 잠시만 얘기 좀 하자. 왜 엄마를 피하는 거야? 현주가 애타게 소리쳤다. 그러나 강준영은 한 번도 차창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차창 너머로 현주를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마치 길거리의 소란스러운 민원인을 대하는 듯했다. 강준영은 운전사에게 턱짓으로 출발을 지시했고 세단은 현주를 뒤로 한 채 빠르게 사라졌다. 현주는 도로변에 홀로 남아 절망을 곱씹어야 했다. 그녀의 억척스러운 생명력도 아들의 냉정한 거부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며칠 후 현주가 타워 주변 카페에서 홀로 앉아있을 때 비서 최진아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진아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께서 오현주 씨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지난 며칠간 회장님께 끼치신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아는 설명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현주는 모욕감에 손이 떨렸다. 아들이 자신을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현주는 말했다. 난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 상사한테 가서 전해. 난 아들을 찾으러 온 거지.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고. 현주는 봉투를 진아에게 밀어냈다. 하지만 진아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오현주 씨, 저희는 당신의 신분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은 법적으로 이미 고아로 입양된 후 성공하셨습니다. 당신의 억지 주장은 회장님의 명성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현재 삶을 존중해 주십시오. 진아는 현주를 마치 아들의 완벽한 삶의 흠집을 내려는 악당인 것처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현주는 울분을 토했다. 억지라고. 내가 낳은 아들을 알아보는 게 억지예요. 당신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감정적인 호소는 저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접근하신다면 저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선에서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아는 단호했다. 진아는 봉투를 다시 현주 쪽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주는 돈 봉투를 보며 몸을 떨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단순한 슬픔을 넘어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현주는 결국 시장으로 돌아왔다. 다시 반찬가게 소립 반찬에 오현주로 돌아와 억척스럽게 일했지만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다. 그때 소립 재래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주 엄마, 들었어? 우리 시장 재개발한다며. 큰 건설사가 들어온대. 상인이 현주에게 말을 걸었다. 현주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시장은 남편과 아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현주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배달된 통지서에는 RS 그룹 계열사 RS 캐피탈 주도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RS, 강준영. 현주의 머릿속에 두 단어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자신을 부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그녀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현주는 경악했다. 성공하려고 엄마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젠 엄마가 살아온 자리마저 부수겠다는 거였어. 현주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이것이 아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시장 상인들 역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개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현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상인들과 함께 시위 현장에 합류했다. 15년간 짓밟힌 어머니의 정과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심이 불타올랐다. 상생하라. 강준영 회장은 물러가라. 현주는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며칠 뒤 시장 입구에 강준영 CEO, 소립시장 상인 간담회 개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현주는 이 간담회에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정한 진실을 만천하에 폭로하겠다고 결심했다. 현주는 속으로 다짐했다. 가서 물어볼 겁니다. 내 돈이, 내 성공이, 내 엄마와 내 삶의 터전보다 더 중요하냐고.
아들아, 너의 그 완벽한 성공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치렀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현주의 눈은 이미 분노와 투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처절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현주는 간담회 대신 시장 입구에서 열린 상인 시위 현장으로 나섰다. 그녀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리고 15년간 짓밟힌 어머니의 정을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었다. 그날 소립 재래시장 입구는 경찰과 경호원, 그리고 격렬한 상인 시위대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서고 강준영이 차에서 내렸다. 완벽한 정장, 냉철한 표정. 그는 이 시장 통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상인들의 야유와 분노가 강준영을 향해 쏟아졌다. 물러가라. 강준영은 사죄하라. 구호가 빗발쳤다. 강준영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저도 소립시장의 상생을 원합니다. 저희 RS 캐피탈은 미래지향적인 상생형 재개발을 제안합니다. 상인 여러분의 보상 및 재정 착류를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현주의 귀에는 탐욕스러운 변명으로만 들렸다. 자신의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 무슨 상생을 논하는가. 현주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시위 피켓을 내던지고 강준영을 향해 돌진했다. 거짓말 마. 상생은 무슨 상생이야. 내 엄마도 버린 놈이 누굴 상생시킨다는 거니.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터전까지 짓밟은 거니. 너는 돈 때문에 사람이 아니야. 현주가 울부짖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현주를 막아섰다. 강준영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짜증이 스쳤다. 그는 현주를 모르는 사람,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처럼 대했다. 경호원, 이분을 격리하세요. 지금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강준영이 단호하게 지시했다. 현주는 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준영아, 제발 정신 차려. 넌 내 아들이잖아. 정준영이잖아. 강준영은 현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놓으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분에게 휘둘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 차가운 거부의 힘에 현주는 온몸에 힘이 빠지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세상이 핑 돌았다. 현주가 쓰러지는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잔혹한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 호철의 절규가 들려왔다. 여보, 준영이를 살려야 해. 사채업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준영이를 멀리 보내야 해. 호철이 어린 준영의 손을 잡고 울먹이던 모습이 보였다. 준영아, 아빠는 이제 널 지켜줄 수 없다. 내 엄마와 아빠가 널 버린다고 생각하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준영의 눈에 가득했던 혼란과 배신감.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버려요? 나 혼자 어떻게 가요? 현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남편 호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잔인한 오해와 상처를 떠안기고 멀리 보냈던 것이다. 그래야 사채업자들이 아들을 추적하지 못할 테니까. 강준영의 차가운 눈빛은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15년 전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상처 깊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음을. 준영아, 미안하다.
현주는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며 눈앞의 세상이 검게 변했다. 다음 순간 현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최진아 비서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회장님은 당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해를 살까 봐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진아는 안도와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때 강준영이 의사와 함께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굳은 채 현주를 응시했다. 의사는 현주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환자분은 뇌진탕 증세는 없으나 충격으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다만 과거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기록이 있네요. 15년 전 아드님 실종과 관련된 충격 기록입니다. 강준영은 의사의 말에 반응했다. PTSD요. 실종.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시 기록을 보면 아드님을 찾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드님을 잃은 충격이 컸다는 뜻입니다. 강준영은 현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깊은 고통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주는 힘겹게 말했다. 준영아, 내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강준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낡은 곰 인형이었다. 준영이가 어릴 때 잠시도 놓지 않던 그의 곁을 지키던 인형이었다.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강준영은 인형을 주우며 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양될 때부터 이 인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정준영이 아닌 강준영이 된 이유도 이 곰 인형 주머니에 있던 입양 서류에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현주는 이 모든 비극과 오해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숨겨놓았던 것이다. 준영아. 현주의 눈에서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다. 아들의 차가움이 증오가 아닌 버려졌다는 오해 속의 외로움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아들이 품고 있던 낡은 곰 인형. 그것은 15년 전 남편 호철이 준영이를 피신시키면서 준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그 인형은 강준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아들 정준영의 모든 과거를 증명하는 열쇠였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왜 남편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잔인한 오해를 심고 떠나보내야 했을까요?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현주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강준영에게 낡은 곰 인형을 만져보라고 권했다. 준영아, 이거 어릴 때 내가 가장 아끼던 곰 인형이야. 여기 오른쪽 귀에 내가 어릴 때 깨물어 놓은 작은 자국도 그대로 남아있지, 현주가 말했다. 강준영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인형에서 낯설지만 익숙한 기억의 파편을 찾으려는 듯했다. 이게 제 어릴 적 인형이었군요. 저는 그저 입양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강준영이 중얼거렸다. 맞아. 입양 서류가 이 인형 주머니에 있었고
내 이름이 정준영이 아닌 강준영으로 바뀌어 있었지. 현주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15년 전, 내 아빠 호철이가 큰 사업에 실패했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빚 때문에 무서운 사채업자들에게 쫓겼지. 그들은 내 목숨까지 위협했어. 호철이는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지켜줄 만한 외지의 지인을 찾아 너를 맡긴 거야. 강준영이 충격에 질려 현주를 바라보았다. 저를 맡겼다고. 네,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당신을 추적할까봐 호철이는 내게 부모가 너를 버렸다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야 했어. 그래야 내가 절대 우리를 찾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널 버렸다고 생각해야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호철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현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15년간 숨겨온 고통스러운 비밀이었다. 미안하다. 준영아. 우리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살리기 위해 숨긴 거였어. 애 아빠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기를 바랐단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강준영은 현주의 말을 듣고 창백해졌다. 그의 완벽했던 CEO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 쥐었다. 저는 제가 고아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통에서 태어난 치욕스러운 과거를 지우고 이 강준영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해야만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이 제 완벽한 삶을 망치러 온 불청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저는 부모에게 버려진 약한 정준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의 마지막 사랑으로 지켜진 아들이었군요. 아버지의 그 잔인했던 사랑을 저는 증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 어리석은 성공과 오해가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준영은 현주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냉철한 CEO가 아닌 버려졌다는 오해 속에 상처 입었던 35살의 아들이었다. 현주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과 정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현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다. 우리 아들. 이제 내 진짜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날 오후 강준영은 비서 최진아를 병실로 불렀다. 최 비서. 소립 재래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를 즉시 철수시키십시오. 모든 손해는 RS 캐피탈이 감수합니다. 강준영은 단호하게 지시했다. 최진아는 당황했다. 회장님, 그 프로젝트에 이미 수백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철수하시면 회사 이미지와 재정 손실이 막대합니다. 강준영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나는 돈 때문에 어머니와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수천억의 가치를 가진 일이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내 사업의 원칙이 아닙니다. 상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현주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성공의 기준을 넘어
인간적인 정과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었다. 강준영은 시장 상인 대표들을 병원으로 불러 사과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강준영입니다. 저희 RS캐피탈은 소립 재래시장 재개발을 철회합니다. 대신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생형 시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새롭게 제안할 것입니다. 강제 철거는 없을 것입니다. 강준영이 약속했다. 상인 대표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현주는 아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15년의 고통과 오해가 비로소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준영아, 잘했다. 현주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들은 현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시장을 지켜드릴게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그날 두 사람은 1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다시 찾았다. 아들의 성공은 이제 오직 가족과 상생을 위해 빛나기 시작했다. 오연주는 병원에서 회복 후 다시 소립 재래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들 강준영은 이제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 정준영의 따뜻함과 강준영의 추진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아들을 되찾은 것은 큰 행운이라고 했지만 현주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운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15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겨 비로소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가족이라는 안식처를 되찾은 것이었다. 이제 오해와 상처로 얼룩졌던 모자의 관계는 치유되고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현주는 완전히 회복하여 시장으로 돌아왔다.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그녀의 반찬가게 소립 반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되찾은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전 10시 가게에 고급 세단이 멈춰서고 강준영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퇴원하고 바로 가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강준영이 걱정스레 말했다. 괜찮아, 준영아. 여기 시장통 냄새 맡아야 내가 살지. 너는 일해야지. 여기까지 왜 왔니? 현주가 대답했다.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준영은 가게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최 비서와 함께 소립공생시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대신 시장 건물 보수와 상인들을 위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머니의 반찬을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장사까지 신경 쓰니 고맙기만 하다. 현주가 미소 지었다.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준영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강준영보다는 정준영이 제게 더 익숙한 이름입니다. 강준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현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받아들이고 성공과 가족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비서 최진아도 가게로 찾아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현주를 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그동안 회장님께 끼친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회장님의 성공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정을 막는 것은 제 임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아는 겸허하게 사과했다. 괜찮다, 진아야.
너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오히려 내 덕분에 준영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너는 우리 준영이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현주는 따뜻하게 진아를 위로했다. 현주는 갓 담근 따뜻한 잡채를 진아에게 건넸다. 진아는 조심스럽게 잡채를 받아들고 고맙다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현주는 진아는 강준영의 사업적 파트너일 뿐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강준영은 주말마다 현주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때로는 반찬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마늘을 다듬기도 했다. 강남의 냉철한 CEO가 아닌 시장통 엄마를 돕는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양파는 이렇게 썰어야 아린 맛이 덜합니다. 강준영이 말했다. 아이고, 우리 준영이 시집가도 되겠네. 이런 것도 알았어. 현주가 웃었다. 15년의 공백은 그들의 웃음과 함께 완전히 메워졌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을 부수려던 회장님이 이제 시장을 살리는 아들로 변모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립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날, 강준영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작은 축하연을 열었다. 현주는 상인들과 아들, 진아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15년 동안 오해와 상실 속에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남편도 먼저 떠나보냈죠.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오해했던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의 고통이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음을요. 그리고 아들의 냉정함이 버려졌다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던 외로움이었음을요. 저는 강준영이 가진 성공과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정을 원했을 뿐이죠.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보면 저는 여전히 시장통 반찬가게 사장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엄마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고 저의 삶의 터전인 이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남편 호철이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영아, 엄마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다. 현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강준영도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다. 현주는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저는 오현주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통 엄마가 아닌 성공한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서로의 가슴에 닿는 가족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